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정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저희 경제한방이 모셨던 분 중에서 진짜 이 정도 예측력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셨던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거의 지금 장세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서 네. 또 모셨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서요. 이호석 SK증권 자산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도 계속 밝게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때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을 찾아서 그분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심정이다. 네.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좀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도 많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금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때 좋게 봤던 포인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경기는 좋아지고 기업의 실적은 좋아지는데 과열은 없어서 네. 부양책이 후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여전히 물론 이제 백신이 나오고 나서 상황이 조금 변화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환경은 변함이 없다. 네. 그래서 큰 틀에서 경기는 회복이 되는데 과열은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골디락스라고 하는 그런 장세의 성격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상승률이 계속 높다 보면 뭐 이런 거죠. 뭐 계속해서 지금 스트라이크만 투수가 던질 수 있냐, 네, 볼도 네. 나올 수 있고, 그렇죠. 특히 월별 상승률을 보면 계속해서 지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 조정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신 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이렇게 급하게 16%나 오르면서 네. 지나쳤던 그 이정표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이정표가 코스피 기준으로 2,450포인트 네. 내외가 되는 그 포인트가 올해 한 3번 정도 트라이를 했어요. 네. 1번, 2번, 3번.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한 번에 뚫었는데 굉장히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를 통해서 뚫어낸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선이 2,450포인트가 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수대다라고 2,450. 말씀드리거든요. 네. 근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PBR을 기준으로 1배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PBR이 뭐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기업을 만들어서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자본금 네. 뭐를 가지고 자본을 이제 쌓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본이 예를 들어서 2,450포인트고요. 그것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은 자본보다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 네. 그 얘기고 그것보다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 회사가 내가 이 비용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 네. 그러면 PBR이 1배를 넘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비용보다 돈을 못 벌어서 이대로 가다 보면은 이게 영영 이게 밸류 트랩에 갇혀서 안 좋을 것 같아. 네. 이게 이제 PBR 1배 이하란 말이에요. 네. 제가 2,450포인트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2,450포인트가 PBR 1배였습니다. 네. 코스피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코스피가 돈을 점점 잘 벌어서 점점 선순환의 고리로 연결될 것인지 아니면 악순환의 고리에 여전히 계속 빠져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오랫동안 올해 3번, 4번에 걸쳐서 했는데 네. 그걸 뚫어냈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말씀을 이호석 네. 팀장이 2,450 아래일 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뚫어낼 것을 전망하셨고 네. 지금 어쨌든 현 시점에서 맞았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 경제한방 보신 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지금 AS, 애프터 서비스를 하나 할까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아니 이 시점에서 PBR이 왜 나오냐? 그건 옛날에 이 주가를 평가하던 방법이고 요즘 뭐 PSR뿐만 아니라 온갖 첨단 기법이 다 나왔는데 이 시점에서 웬 PBR이야? 왜 장부 가격 대비 주가가 뭐 얼마큼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적정한 PBR이라는 개념, 네. 이거는 굉장히 좀 그 의미가 있어요. PBR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 그냥 과거의 히스토리칼 상대적인 관점이 아니고 절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진짜 얼마에 있는지 네.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과거의 나랑 비교하지 않고 본연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진짜 진중하게 고민해본 결과로 나온 밸류에이션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흔한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한 코스피 지수가 1,800에서 한 2,600까지 움직이니까 2,600이 박스권 상단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PBR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항상 상단은 1.2배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박스권 상단은 한 코스피를 한 3,000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피
코스피 3000 이번에는 그 상단도 뚫고 나갈 건지 아니면 역시 또 우리 박스권 상단인 그 1.2배 즉 네네. 이번에는 3,000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장사를 잘해왔기 때문에 장물가 여기 계속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상단은 3,000인데 또 상단에 멈추게 될 건지 이게 또 궁금해집니다. 아, 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그 일단 공식적으로 저희가 네. SK증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코스피의 타겟은 2,900포인트입니다. 그럼 2,900포인트를 어떻게 계산해내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코스트 오브 에쿼티,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용을 네. 충분히 낮춰서 낮출 수 있는 로직을 만들어서 6.8%로 계산하고 우리가 내년도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이 벌 걸로 예상되는 순이익이 지금 현재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133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133조 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올해 아마 이제 마감을 할 때 한 90조 초반 정도로 마감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90조에서 130조면은 거의 40조가 늘어나니까 한 기업 이익이 한 해 만에 40% 이상 증가할 거라고 보는 건데 그건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체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이래서 한 177조, 한 15% 정도의 감익을 보고 177조를 저희가 생각을 하면 그러면 2,900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컨센서스가 기준으로 실제로 이익이 나온다. 아니면 내년에 그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가 계산한 로직에 의하면 3,500포인트까지도 가능합니다. 3,500포인트? 네. 그러면 어닝이 이제 언제 얼마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악유가 있고 좀 더 봐야 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COE,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에이션 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어닝이 얼마나 나오는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걸 얼마로 할인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사실 여의도에서 그동안 많이 고민이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COE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COE가 내년에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제가 궁금해집니다. 저는 하우스뷰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네. SK증권의 하우스뷰보다도 더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이호석 팀장님의 뷰는 어떠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약간 좀 낚시에 낚이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저는 3,500포인트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 네. 근데 이제 그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겠고 분명히 저희가 2,900포인트를 제시해드린 이유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900에서 3,000포인트가 과거 히스토리칼 1.2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서려면은 상당히 큰 또 저항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 넘어서기가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500포인트도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 말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다른 거 뭐 모르겠지만 하나 맞춘 게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전망을 하면서 하반기에 여의도에서 뭘 가지고 싸울까를 맞췄어요. 그때 상반기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안 옵니다, 이걸로 싸울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말씀하셨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감히 내년을 전망하면서 뭐 지수 전망 뭐 이런 것도 뭐 중요하고 관심 많으시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싸움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설명 가능하냐. 즉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주가가 과연 설명이 가능한 거냐를 놓고 싸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COE 이 개념을 미리 준비해 놨기 때문에 저는 3,500포인트까지 가더라도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2,600 이상부터 설명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계속해서 이제 설명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싸움이 나올 정도로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좀 변신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보수적인 뷰로.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상승만 얘기하면 좀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자꾸만 너무 긍정적인 그런 신호만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그럼 주식은 언제 팔아야 됩니까?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그 신호는 뭔가요? 네, 이제 리스크가 곳곳에 지금 산재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주에 이제 ECB에서 자체적으로 금융 안정 보고서라는 걸 냈어요. 이 보고서의 내용들을 거의 한 100페이지 넘는 보고서인데 그 내용을 보면서 좀 저는 좀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안 좋아? 진짜 안 좋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 은행들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대출을 해놓은 게 지금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충당금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ECB 자체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이 정도 상황이면 충당금을 이만큼 쌓아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요.
그거에 반도 안 쌓은 거예요, 지금 ECB가.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지금 쌓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얘기냐? 우리나라에도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뭐 간과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금융 유연화 방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금융 규제 유연화 방안. 이건 뭐냐면 우리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들 이 기업들이 올해 너무 힘들잖아요. 네.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이 이자도 못 내기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자를 못 내면은 은행에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요주의 여신. 그래서 이거는 상각 처리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마라. 너무 이렇게 규제를 하지 말고 조금 유연하게 이자를 못 내더라도 조금 참아주자. 네. 당분간. 언제까지? 내년 3월까지. 요 규제안이 있습니다. 네. 이 규제가 저는 좀 내년 3월쯤 되면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론 중에 이렇게 안 좋은 론들이 많았었어? 네네. 그동안 그냥 가려놨던 거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 3월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이벤트가 많이 밀집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3월 달에 이제 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그 공매도 제한이 해제되는 시점도 맞물려 있습니다. 또 연기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제 뭐 상황이 안 좋으면 네. 연기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상황이 안 좋아야 연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네요. 만약에 저희 전망처럼 연초에 이제 주가가 랠리를 하게 되면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막 들떠 있게 되면 네. 연기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악유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또 불확실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3월을 앞두고 뭐 2월 달부터는 조금 오히려 이제 아마 이제 1월 달 뭐 연말 1월 달에 뭐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거 그냥 덮어놓고 좋아 가자 이렇게 했다면 네네. 이제 그때는 오히려 좀 차분하게 좀 네.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은 조정기기 때문에 그때 주식을 더 담아야 될 시기로 보십니까? 더 가까우기 때문에 아니면 반대로 이제는 뭐 그래도 좀 팔고 좀 정리해야 되지 3월 달이 피크라고 보진 않고요. 네네. 그거는 이제 거쳐야 될 그런 그 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주식이 좋은 이유 경제가 좋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그 이익이 늘어나는 방향성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건 큰 그림에서는 계속 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당분간보다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써주신다면? 최소한 2022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네. 경기 사이클이요. 이번에도 보면요.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신흥국이 네. 우리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다들 달랐고 정말 이번에 코로나19 위기는 과거의 위기랑은 정말 여러 면에서 네. 달라요. 정말 다르죠. 근데 신흥국이 대응하는 방식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네. 어떻게 달랐냐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어떻게 했냐면 위기가 닥치면 네. 신흥국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환율이 평가절하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 우리나라 원화를 기준으로 원화가 약세가 돼요. 심각하게. 뭐 브라질 해와라, 뭐 터키 리아와 엄청나게 약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나라에 투자해놨던 돈들, 주식이나 채권, 이 돈이 빠져나갑니다. 네. 그럼 이 빠져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서는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금리를 올려줘야 돼요. 올려야죠. 네. 긴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워낙 돈이 많이 풀리니까 긴축이 필요 없었던 게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신흥국에서도 다 금리를 낮추고 네. 다 부양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BIS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명확하게 설명이 됐어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2015년 12월 달에 그 유가가 급락하는 커머더티 위기, 이 당시와 뭐가 달랐냐? 환율이 약세가 안 되냐? 아니면 자금이 안 빠져나갔냐? 아니요. 둘 다 똑같이 빠져나갔어요. 네. 근데 왜 신흥국은 이렇게 공격적인 부양책을 쓸 수 있었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그때랑은 다르게 2008년에는 경기 사이클 관점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때 한 방 맞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낙폭이 너무 큰 거죠. 내려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근데 2015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거의 지금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다가 네. 코로나도 맞은 거예요. 한 방 더 내려간 거죠.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도 너무 낮고 더 이상 날 빠질 것도 없는데 한 방을 더 맞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양책을 쓰기에 여유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경기 사이클로 보면 이렇게 회복되는 구간이고 2020년을 시작할 때 올라가려는 와중에
내려간 거기 때문에 최소 2년 동안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강세론자보다도 또 세게 보통 21년 말 정도에는 조정이 올 수 있다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상승을 얘기하신 분도 2022년까지는 2022년?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폭이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 친구는 너무 강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제 저도 나름대로는 소신껏 말씀드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5월 달부터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 정말 세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저도 물론 그 힘든 구간이 있었지만 세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와서는 사실 편하게 이제는 뭐 좀 편하게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저도 편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나름대로 그 이유를 찾고 뭔가 고민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강한 그 강세장의 비율을 말씀드리는 게 그냥 되게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마음속에 이제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틀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였다는 것을 한번 좀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준비와 모든 철저한 대비를 해놓고 이렇게 경제한방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박종훈의 경제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